자, 안녕하세요. 이번 단어는 포화수증기량입니다. 포화수증기량과 그다음에 이슬점, 그다음에 상대수도라고 하는 개념을 학습을 해볼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또 시험 범위, 이 단원 범위 중에 가장 또 어려울 만하고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또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포화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이제 증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빨래가 마른다라고 하는 상황은 말 그대로 물이 수증기로 변해 공기 중으로 증발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증발한 수증기는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떠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 혹은 날씨가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빨래가 잘 안 마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왜 그러느냐? 말 그대로 증발을 합니다. 바지에서 물방울이 증발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수증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수증기가 다시 이제 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반대의 작용이 같이 함께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그래서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하는 날에는 날씨가 맑은 날에 비해서 빨래가 잘 안 마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을 통해 우리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양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 이제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은 수조로 덮은 컵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금 낮아지다가 더 이상 물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조로 이렇게 이제 공간을 좀 제한을 해놓기 때문에 이 수조 안의 공기가 증발하고 있는 수증기를 더 이상 포함할 수 없는 상태다. 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증발해서 있어서 포화 상태라는 건 우리가 이 물속에 있는 물분자들, 이 물분자들 중에서 비교적 표면 부분에 있는 물분자가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포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건 색은 다르게 그리겠지만 동일한 물방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물분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물분자가 똑같은 양만큼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로 가는 현상, 말 그대로 증발이라고 하고, 이 수증기가 물방울로 돌아오려고 하는 현상이 응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포화 상태라는 것은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 됩니다. 이 포화 상태다라는 것은 응결, 증발하는 양과 응결하는 양이 같아서 우리가 봤을 때 더 이상 증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증발하는 만큼 주변에 수증기가 너무 많아서 응결도 동일한 양만큼 하고 있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상황을 포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것을 수치화시킵니다. 그럼 얼만큼이 있으면 수증기가 얼마나 있으면 포화인데 라는 것을 1kg의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포화수증기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포화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가 그렇게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최대로 있을 때 그 양을 숫자로 표현한 값을 포화수증기량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포화수증기량이 뭐랑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를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다들 이 실험에 대해서 언급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한 얘기를 좀 밑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헤어드라이어로 플라스크를 가열하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플라스크 안쪽 면에 맺혀 있던 물방울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수증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온도가 내려갈 때 이제 이 수증기가 된 물 분자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시면, 이 반대로 플라스크를 식히면 내부의 온도가 내려가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다시 돌아옵니다. 응결하여 플라스크 안쪽 면에 맺히게 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 온도를 올렸을 때는 공기 중에 수증기로 존재할 수 있었는데 온도가 내려가면 더 이상 수증기로 존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기가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로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 표시 해주시고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은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 드라이기로 가열을 해주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물방울로 존재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수증기로 증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존재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양만큼 응결이 돼서 물방울로 이제 간다라고 봐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계속 증발과 응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하는 양이 많아져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온도가 낮아지면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응결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물방울로 많이 돌아오게 되는 더 이상 수증기가 많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원리에 대해서는 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우리 시험 대비 영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 이제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이 비례한다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온도에 따른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요것도 한번 잘 봐주시면 되고요.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는 점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은 죄다 포화 상태입니다. 죄다 여기는 이제 포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수증기량 곡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쪽 영역 있죠? 이 영역은 불포화 상태. 그리고 이쪽 영역 수증기량 곡선보다 위에 있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지역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과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불포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로 더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포화 상태라고 했다고 해도 포화 상태였던 공기가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불포화 상태로 진입을 하니까 증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온도가 다시 낮아지게 되면은 말 그대로 더 이상 수증기로 존재할 수 없는 과포화 상태에 돌입하면서 이 존재할 수 없는 양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이제 모습, 응결이 돼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다음 이제 이슬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온이 낮아지면요.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고요. 기온이 더 낮아지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A, B, C 이렇게 세 지점이 있는데 각각의 그 점들의 이슬점을 한번 비교하면 이 먼저 C점부터 보시면은요. 이렇게 온도가 낮아졌을 때 포화 상태에 돌입을 하죠. 원래는 이제 불포화 상태라 여전히 더 증발을 많이 할 수 있고 수증기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게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상태에 돌입하면서 더 낮아지면 더 이제 말 그대로 존재할 수 없는 수증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응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점도 보시면은
이렇게 보셨을 때 10도라고 하는 온도에서 포화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A점과 C점을 비교해 보시면은 A점과 C점을 비교해 보시면 지금 그 현재 가지고 있는 공기의 기온은 달라요. 근데 이슬점은 똑같죠. 왜 그러냐면 갖고 있는 수증기, 현재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줄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기온이 달라도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이 같습니다. 이 설명은 지금 A와 C점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반면에 같은 온도라고 해도 지금 B점을 보시면 A점보다 수증기량이 더 높은 곳에 찍혀 있죠. 여기 더 높은 곳에 찍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원체 많아가지고 금방 포화 상태에 돌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슬점이 20도라고 하는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찍힌다. 그래서 기온이 같아도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슬점이 더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줄에 대한 설명은 A와 이제 B점을 비교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 내용은 이슬점과 관련된 우리 일상의 현상이니까 한 번씩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이제 이슬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뭐에 영향을 받는가 한번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증기가 많으면 이슬점이 높아집니다.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아지게 되고요. 반면에 기온이 달라도 현재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슬점과 그다음에 이제 포화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 이것들을 이제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A든 B든 C든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뭐와 같냐면 지금 이 지점 A와 C는 여기 이 지점과 같은 높이에 지금 점이 찍혀 있고요. 그리고 B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에 지금 점이 이제 찍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을 보면은 다 이제 각각의 그 공기의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점에서의 현재 수증기량은 B공기의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포화 수증기량,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공기의 중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꼭 알아두시면 좋은 그런 이제 개념이니까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슬점에 대한 이야기 또 해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상대 습도 개념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상대 습도라는 건 공기의 습한 정도를 나타내는 이제 습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습도는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이제 습도는 상대 습도라고 이제 상대 습도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온에서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인지 이거는 진짜 수증기가 그만큼 존재하는 게 아니죠. 마치 밥그릇의 크기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마치 밥그릇의 크기를 얘기를 해요. 여기 밥이 이만큼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만큼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현재 실제 수증기량을 백분율로 표현을 한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들어있으면 뭐 30%다. 많이 들어있으면 밥이 한 80% 정도 차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백분율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듯이 상대수도는 현재 공기가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량, 즉 밥그릇의 크기에 그 안에 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실제 수증기량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비율로 이제 계산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대수도 구하는 식, 요거 이제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상대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에 가까워지므로 이 상대수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온이 높더라도 상대수도가 높은 날에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상대수도라는 것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날씨에 따라 달라지고 하루 동안에 달라지는 그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2-9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맑은 날에는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겠죠. 이런 날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하면 이슬점은 현재 기온하고 상관없이 일정하다. 아까 위에 있는 이 내용에서 A점, C점 분명 지금 현재 기온은 달라요.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똑같으면 이슬점이 똑같죠. 왜냐하면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하고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에 영향을 받아서 거의 일정한데요. 이때 이런 날에 상대수도, 이런 날에 상대수도와 기온의 변화 경향은 대체로 반대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어서 상대수도가 높고요.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나므로 상대수도가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내용이었었는데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은 비례했었습니다. 그쵸? 반면 이제 기온이 늘어나면 포화 수증기량, 즉 이 분모값이 커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온과 상대 습도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 이 식과 관련 지어서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상대 습도 개념에 대해서도 기온과 관련 지어서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이슬점에 도달한 공기 같은 경우에 이슬점에 도달한 공기는 말 그대로 포화 수증기랑 곡선에서 이 포화 상태를 뜻하는 곡선 위에 점이 찍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나름 또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슬점에 도달한 공기의 상대 습도는 100%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 즉 이제 이게 이슬점이니까 이슬점이면 현재 수증기량이 곧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었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위에 있는 분자와 아래에 있는 분모값이 같아서 상대 수도가 100%가 되겠죠. 그렇죠? 100%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과 이슬점 그리고 상대 습도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문제 예시가 되는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